예,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한 10분 정도의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이군희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갖다 좀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요, 발표하는 내용보다는 조금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이 있는 내용이 이유가 한국은행의 지급결제국을 통해 갖고 용역을 받아갖고 제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당되는 블록체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다 좀 발췌를 해서 아직 파이널 리포트는 안 나왔는데 작업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커버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리고 리차르도 코리아 이사님께서 R3CV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하고의 한국어 버전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지금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포인트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한국은행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제 사적인 견해임을 갖다 밝히고요. 그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측면은 뭐냐면 지금 이제 모든 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하시는데 좀 어두운 측면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이슈들, 법제적인 환경, 익명성이나 금융실명제에 관련된 충돌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념들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권에 대한 블록체인 활용 현황과 그다음에 국내 금융권에 대한 블록체인 활용 현황,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에서 어떠한 형태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지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 블록체인이 극복해야 될 이슈들, 그리고 법제적 환경, 그리고 제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은 그냥 통과를 하고요. 글로벌 금융권에서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 금융 보안을 통한 금융 IT에 대한 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노 회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연평균 한 4.6% 정도의 전산 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 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중앙 집중식 서버와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IT 비용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는 전 세계 은행의 80%가 블록체인을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25년에는 글로벌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블록체인이 금융권에서는 큰 임팩트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큰 예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서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인 효과를 거뒀습니다. 보통 여기서 결과를 이제 주문을 하고 결산하고 승인하고 펀드 이체를 하고 디지털 서명, 체결, 정산 이러한 과정들이 한 3일 정도 걸렸었는데 이 부분을 단 10분 만에 해결하는 그러한 성공적인 사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초당 한 7건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나스닥 입장에서는 이거는 프라이빗 마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수가 적으니까 괜찮은데 나스닥에서 거래하는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초당 한 수백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비트코인의 개념으로 블록체인이 이러한 초당 수백만 건의 거래들을 갖다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HABC,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에서 서로 협력해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리카르도 코리나 이사가 말씀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리카르도 이사께서 말씀하신 게 호주의 커먼웰스 은행하고 무역회사 브리튼 커튼하고 미국의 웰스파고하고 공동으로
커튼에 대한 그 스마트 계약 방식으로 무역 금융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했는데 거래 규모가 한 4조 달러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를 아주 스마트 계약을 통해 갖고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갖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쓰비시 UFJ 도쿄은행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수표를 발행했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더리움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 움직이고 있다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그 리카르도가 그 얘기했던 이 그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BS하고 도이치뱅크, 산탄테르하고 BNF 멜론이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인 유틸리티 세틀먼트 코인 USC라고 하는 코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갖고 2018년에 이제 그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그 가장 큰 특징은 중앙은행에서 다중 통화로 교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화에서 뭐 유로로 가고 유로에서 달러로 가고 막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는데 그거를 디지털 커런시를 통해 가지고 그 퍼실리티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산원장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에서 보관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이 신속하면서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둔 금융거래의 표준으로 앞으로 부상할 것이다. USC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렇게 은행들 간의 지급 결제라든가 이런 그 은행들 간의 거래들에 있어 갖고 굉장히 과히 그 혁신적인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티은행도 그 시티코인이라는 걸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엔 그 STL 코인이라고 하는 그 중앙은행 중심의 어떤 디지털 화폐를 갖다 연결하는 그런 테스트 중에 있고요. 아주 다양한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 중앙은행에서는 지금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한 장점을 갖다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법제화시킬 것인지 제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나라 얘기를 갖다가 조금 얘기를 R3CV 아까 오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R3CV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50개 넘는 글로벌 대형 은행이 참여한 2015년 9월에 그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갖고 R3하고 제휴해서 그 만들어졌는데요. 목적이 회원사들끼리 블록체인 정보를 공유하고 송금 결제 등 금융 업무 적용할 그 기술 개발이나 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협의체입니다. 회원사들은 자사 API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해외 송금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서 수수료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국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 관계자들이 오셨는데요. 얼마 전에 그 2016년 10월 25일 날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서 그 블록체인이 굉장히 핵심 과제로서 그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요. 주요 내용은 그 금융권 공동 그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통화와 관련해서 미국, 일본 등 그 제도화된 동향을 보면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환 거래 조세 관련 부분은 기획재정부, 기술 관련 이슈는 미래창조과학부,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급결제 부분은 한국은행과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3CV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신한은행, KB, 국민, 우리, IBK 기업은행이 그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자금 세탁 방지, 그다음에 고객 알기 제도, 그리고 해외 송금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객 알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신원이 불확실한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원이 제대로 입증이 안 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서로 이러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 배제시키자 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 그 금융의 거래 건전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 대한 그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상용화된 케이스들은 신한은행이 가장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기 보니까 적혀 있는데요. 골드 안심 서비스 이 부분이 그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한 국내 최초 사례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금융산업 영역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최훈 국장님하고 잠깐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다양한 형태로 지금 금융위가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는 하나의 공통적 영역이지만은 이게 금융권으로 들어왔을 때 각각의 그러니까 금융업권별로 굉장히 독특하고 다른 형태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묶여가지고는 잡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급 결제 시스템 이쪽은 일단은 그 제가 봤을 때는 금융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 마켓을 형성하고 어떤 경쟁을 시키는 측면들은 아직까지 그 어느 정도 발전이 되기보다는 일단은 그 정부가 주도해서 좀 인프라를 깔아주는 갖고 이런 어떤 환경들을 갖다 깔아주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 발행, 거래,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리고 스마트 계약, 그 동시 결제 체계 등의 이제 적용이 이제 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의 어떤 매칭을 통해 가지고 뭐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자산관리 서비스도 완전히 또 다른 또 영역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이제 펀드 관리를 하는 경우에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고 매도 측 은행, 그 다음에 지역 보관기관, 중앙 보관기관, 그리고 중앙 예탁원 이렇게 그 각각의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각각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이게 인테그리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계좌가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누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아주 심플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 이제 현실화 시키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자본시장법에 있는 어떤 규정부터 어디 부분에 지금 위배가 되는지를 보고 뜯어 고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금투협, 금융투자협회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당사자 간의 어떤 채무를 확정짓고 청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갖고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 그 자산장부가 이제 그 담보장부로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관련된 사건들을 갖다 조금 보면은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마운트 곡스 사건입니다. 85만 비트코인이 그 대량으로 해킹이 되었고 증발이 되는 사건인데요. 아직도 많은 소송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결국 그 비트코인이 보안성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니네, 해킹당하고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화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디지털 화폐가 이렇게 이전되는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접근 방법에 있어 갖고는 어떤 법제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규제적인 측면들이 조금 어느 정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러한 그 측면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비트코인 자체에서는 보안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환경에 있어 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 갖고 사용자들의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 갖고는 보안성이 취약하면 언제든지 전체적인 시스템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2013년 10월에는 미국 FBI에서 실크로드라고 하는 마약 거래 암시장 웹사이트에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압수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 갖고 그 이런 어떤 법망을 피해서 나타나는 모든 거래들이 비트코인으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갖다가 극복해야 되는 이슈들 중에 첫 번째가 보안성과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도한 투자와 자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이제 채굴 마이닝이라고 하는 채굴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그 상당히 그리고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운영 지연이나 이제 어떤 합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다수 그 과반수 이상의 합의 과정이 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 운영 지연과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가 있고 확장성에 대한 제약 측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이제 초당 7건씩을 처리를 하면서 10분 단격으로 블록체인이 저장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45GB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그 거래 정보들이 각각의 그 노드들에게 부담이 되게 되고 이것이 그 나중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지만 블록을 기록되기 이전 단계인 프리 블록체인 단계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좀 극복해야 되는 이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라든가 네트워크 환경의 보안성의 취약이라든가 블록체인 자체의 기록은 완벽하더라도 그 사용자 시스템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에 그 해커의 공격이 가능하니까 아무리 블록체인이 막강하다 그래도 그러한 것이 의미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 전체 보안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내부 참가자의 악의적인 그 원장을 조작해서 배포하는 것에 대한 방지 시스템들도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기술적인 오류 등에 대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견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리카르도 이사가 말한 것처럼 어떤 그 코다의 어떤 기능들이라든가 아니면 컨센서스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그 트레이드 오프가 있거든요. 그 트레이드 오프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 그 착오나 범죄에 따른 우발적 거래를 갖다가 발생했을 때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또 여기에 대한 얘기고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비슷한 얘기인데요. 블록체인 설계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뭐냐, 프라이어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속도냐, 안정성이냐, 아니면 대용량 처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계들이 기준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 있어 갖고는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네트워크 용량을 제한하고 작업 증명을 위한 높은 채굴 비용을 갖다 요구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는 거래 건수를 제한을 좀 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자 카드의 경우에 이제 초당 56,000개 정도의 거래 내역이 있는데 초당 그 7개의 거래 내역을 갖다 제한시키면서 여기서 어떤 나타나는 효율성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블록 용량을 갖다 늘리게 되면 거래 검증 및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성과 그 편의성의 사이에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데 내가 있던 그 블록체인을 갖다가 이제 설계를 했을 때 이러한 실효성을 갖다가 그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보안성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오브젝트 펑션이 뭐냐에 따라서 이 설계가 굉장히 많이 틀려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 부분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채굴자가 이제 그 거래 검증을 위해서 암호를 갖다 이제 막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상당량의 컴퓨팅 파워하고 그 전기 에너지가 요구가 되는데 가장 먼저 풀지 못하면 쓸데없는 전기 낭비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 보면은 컴퓨팅 파워가 그 구글 전체 컴퓨팅 파워의 한 20배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전기 요금 하루에 한 200억 원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갖다가 사실은 싸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그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하는 안정성을 갖다가 이유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갖고 분명히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 정보와 승인 권한을 집중하는 경우하고 분산하는 경우에 시스템 비용을 비교했을 때 정말로 분산 시스템이
이러한 어떤 모든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싸냐 했을 때 한번 이거는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러한 그 문제점들도 여기서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그 법제적 환경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금융감독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마운틴 곡스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떤 법적인 그 환경 아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믿어갖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룰들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뭐 금융실명제하고 익명성 추구의 상충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분쟁이 발생됐을 때 접근 원칙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국가 권력기관하고의 어떤 그 분쟁이 발생됐을 때 빅브라더 문제들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제 앞으로 그 여기 학회를 통해 갖고 그러한 어떤 제도적 기반이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금융기관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을 갖다 도입하면 어떤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현재 금융기관 시스템에서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감독 시스템은 해킹 방지나 위변조 방지, 불법적 거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서 전용선을 권장하고 있고요. 폐쇄망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관리 시스템을 갖다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지금 보면은 크라우드 기반, 분산형, 개방식으로 전환하는 그런 규제 완화 방식이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 과연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걸 한번 나중에 여쭤보시죠. 근데 그 일단은 이러한 것들을 갖다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인 좀 근거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어떤 인식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언에 대해서 마지막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은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금융산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 블록체인에 대한 거버넌스 주제가 거버넌스 구조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드바이저리 커미티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그 블록체인 학회에서 이런 역할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걸로 그 발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